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해 드릴 핵심 내용은요. 금융산업의 아주 오래된 규칙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새롭게 판을 짜고 있는 두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인데요.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단순한 앱에서 거대한 금융 슈퍼 앱으로 진화하면서 이번 1분기에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을 터뜨렸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압도적인 숫자들부터 좀 보시죠. 카카오페이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7배, 7배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22억 원을 기록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요? 여기도 당기순이익 1,873억 원이라는 자기들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이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성과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꽉 잡고 있는 아주 빡빡한 규제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은행이 대출을 맘껏 내주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성장을 만들어낸 걸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카카오뱅크가 찾은 돌파구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기존 은행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있던 대출 이자 장사라는 덫에서 과감하게 탈출한 겁니다. 사실 대출 이자에만 묶여있으면 정보 정책이나 금리가 바뀔 때마다 회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예 회사 생존 전략의 핸들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꺾어버렸습니다. 그 핸들을 어디로 꺾었는지가 이 비율에 딱 나타나는데요. 1분기 영업수익의 무려 37%가 비이자 수익에서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029억 원이나 되죠. 비이자 수익,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나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뱅크는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금고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아주 찰싹 달라붙은 플랫폼 그 자체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기존 은행들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전통적인 은행들은 예금금리랑 대출금리의 차이, 흔히 말하는 예대마진에 회사의 명운을 걸어왔죠.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곳의 대출을 비교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거나 새롭게 런칭한 투자 탭, 그리고 각종 일상 슈퍼앱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이 수수료 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47%나 껑충 뛰었습니다. 투자 자산 조회부터 실제 실행까지 한 방에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말 그대로 대박을 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들의 진화가 한국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선을 확 돌려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했죠. 그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은행인 슈퍼뱅크에 과감하게 투자한 겁니다. 이 글로벌 확장이라는 베팅은 카카오뱅크에게 정말 기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보상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바로 933억 원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인도네시아 슈퍼뱅크가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카카오뱅크는 무려 933억 원이라는 평가 차익을 영업 외 손익으로 챙겼습니다. 단순히 이자 받는 걸 넘어서 외부로 확장하고 투자하는 전략이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아주 완벽하게 증명해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권태훈 최고 재무책임자가 직접 올해 안에 캐피털사를 인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캐피털사 인수를 통해 신용등급을 올리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굴릴 때 들어가는 조달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늘려서 수익을 다변화하겠다는 경영진의 아주 치밀하고 날카로운 전술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카카오페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카카오뱅크가 이런 길을 걷고 있다면 형제격인 카카오페이 역시 똑같은 진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카오페이 하면 그냥 인터넷 쇼핑할 때 편하게 누르는 노란색 결제 버튼이나 돈 보내는 앱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결제 수수료라는 작은 우물에서 빠져나와서 거대한 종합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1분기 매출이 3,003억 원으로 작년보다 41.7%나 폭풍 성장했는데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점은 전체 매출의 무려 절반 가까이가
단순한 결제가 아니라 투자, 보험, 그리고 대출 중개 같은 금융 서비스 쪽에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결제 수수료에만 목매던 시절은 완전히 잊고 돈이 되는 고수의 금융 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으로 체질을 완벽하게 바꾼 것. 이게 바로 흑자 전환의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두 기업이 어떻게 지금의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진짜 게임은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이 플랫폼들이 꿈꾸는 최종 목적지, 즉 미래 생존 전략은 단순히 지금처럼 펀드나 보험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시선은 지금 인공지능 AI를 향해 꽂혀 있습니다. 기술 그 자체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장착하겠다는 거죠. 이들의 AI 로드맵을 보면 정말 구체적입니다. 자체 AI 서비스인 페이아이를 엄청나게 똑똑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이걸 거대한 카카오 AI 생태계 전체랑 찰떡같이 묶어서 결제랑 송금 기능을 무한대로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내 모든 금융 습관과 패턴을 AI가 알아서 촉촉 분석하고 앞서서 예측해주는 궁극의 AI 금융 슈퍼앱. 이게 이들이 보여주려는 마지막 진화 단계인 거죠. 오늘 해설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금융의 판도가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단순히 이자를 넘어서 다방면으로 돈을 벌고 글로벌로 진출하고 이제는 AI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까지 손에 쥔 이 빅테크 플랫폼들의 무서운 질주.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들이 우리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궁극의 AI 금융 슈퍼 앱으로 폭풍 진화하는 지금 과연 낡은 규제와 무거운 시스템에 묶여있는 전통 은행들이 이 엄청난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계속해서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전세계약서의 도장을 딱 찍고 17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17억이면 와 진짜 엄청난 큰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옆집, 그러니까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구조, 심지어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뷰까지 완벽하게 같은 그 집에 사는 이웃은요. 불과 며칠 전에 13억 3천만 원의 계약을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세상에. 그럼 3억 7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네요? 맞아요. 제공되는 아파트 옵션도 그렇고 단지 내 헬스장이나 커뮤니티 시설도 모두 동일하게 이용하는데 여러분만 무려 3억 7천만 원을 더 낸 거죠. 억울해서 잠도 안 오겠는데요, 진짜? 그러니까요. 물리적으로는 완벽히 동일한 공간이 그 계약서 위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방대한 뉴스 기사, 시장 분석 데이터, 기업 보도 자료들을 모아 핵심만 쏙쏙 뽑아내는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2026년 5월 5일 기준이죠. 대한민국 부동산과 건설 시장을 관통하는 거대한 모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장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막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치열한 생존기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른 한쪽, 서울의 최상급지에서는 무려 2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럭셔리 재건축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와, 26조 원이요. 진짜 극과 극이네요. 네, 게다가 이 모든 물리적인 변화의 뒤에서 인공지능이 건설 현장의 디테일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죠.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토록 극단적인 시장의 양극화와 기술의 개입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향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17억 원과 13억 3천만 원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지어낸 게 아니더라고요. 네, 실제 데이터죠. 네,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홍 110제곱미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와, 진짜 놀랍습니다. 비유하자면요, 여러분이 비행기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자리 승객은 여러분보다 3억 원이나 비싼 표를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항공사가 갑자기 1등석을 늘리겠다면서 이코노미 좌석 절반을 뜯어내버린 상황인 거죠. 아, 맞아요. 남은 몇 안 되는 좌석을 두고 사람들이 막 경쟁하다 보니까 누구는 예전 가격에 파고 누구는 3배를 내고 타고 혹은 아예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걸어가야 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6억 8,147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어버렸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이중 가격 현상이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쁘면 문제나 일시적인 애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럼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건가요? 네, 시장에 깔린 매우 견고한 구조적 원인에 의해 작동하고 있죠. 가장 큰 축은 제도의 역설에서 출발하는데요. 바로 법정 인상률 5%의 캡입니다. 갱신 계약을 할 때 5% 이상 못 올리게 막아둔 그 법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5%에 단단하게 묶여있는 갱신계약과 현재의 폭등한 시장 가격이 아무런 제약 없이 100% 반영된 신규 계약, 이 두 가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5%라는 방어막 안에 있는 사람과 네, 그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 한 단지 안에서 공존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한 번 눌려있던 가격과 튀어헌 가격의 공존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좀 자세히 보니까요. 이 이중 가격이라는 게 송파구 같은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다른 지역도 신박하죠. 네, 은평구의 구파발 10단지나 강동구 강일리버파구 10단지 같은 곳의 통계가 오히려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던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지점이 이 현상을 이해하는 두 번째이자 훨씬 더 흥미로운 핵심 원인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단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둘 다 약간 외곽 쪽에 있는 대단지라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 가구 수에서 임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이른바 소셜 믹스 단지들이죠. 아, 임대 비중이요? 네, 강엘리버파크의 경우 전체 물량의 무려 67.7%가 임대 물량입니다. 와, 절반이 훨씬 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지에서는 평소에 일어나는 전세 거래의 대다수가 매우 저렴한 임대 물량의 계약 갱신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하단 가격이 아주 무겁고 촘촘하게 지지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닥에 아주 두껍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어쩌다 한번 일반동에서 신규 전세 계약이 툭 튀어나오면 어떨까요? 그건 주변에 치솟은 시장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같은 아파트 단지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압도적인 비율의 저가 갱신 계약들이 바닥을 깔아주고 꼭대기에서 신규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완전 극과 극이 한 통계에 잡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신규와 갱신 계약 간의 중위 보증금 격차가 막 1억 원을 훌쩍 넘겨버리는 그런 통계적 착시와 구조적 이원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와, 갱신권이라는 보호막이랑 소셜믹스라는 단지의 특성이 맞물려서 시장 가격을 완전히 찢어놓은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지금 이 치솟는 상단 가격조차 내가 어떻게든 감당하겠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에게조차 매물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싸들고 가도 집이 없죠. 서울 강북구 전셋값이 한 달 새 3.86%나 폭등했고요. 노원구 보람아파트 같은 3,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에 등록된 전세 매물이 단 0건이라는 데이터. 이거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매물 0건.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비싼 티켓이라도 사서 비행기에 타고 싶은데 아예 비행기 자체가 증발해버린 상황이잖아요. 세입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서늘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서늘한 경고요? 어떤 거죠?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양지영 전문위원회 분석인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단적인 이중 가격과 매물 가뭄이 그저 견디면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더 심해질 거란 말씀이신가요? 네, 특히 2026년과 2027년을 아주 위험한 구간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신축 단지들의 첫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시점이거든요. 아, 첫 입주 때 전세를 맞추고 한 번 갱신권을 써서 5% 인상으로 4년을 버티던 임차인들의 그 방어막이 일제히 해제되는 타이밍인 겁니다. 그 수억 원의 갭을 메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도미노처럼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 시장가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전세 가격의 변동성은 그냥 예고편에 불과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막막하네요. 비행기에 자리가 없으면 결국 기차나 버스라도 타야 하잖아요.
전세라는 주거 형태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이동이 결국 매매 시장을 아주 기묘한 형태로 흔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세난의 압력이 매매 시장으로 펌 터져나오는 현상이죠. 네, 이른바 생존형 매수의 확산인데요.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 수도권이 176.8, 서울 강북 14개구가 187.2를 기록했어요.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사실상 5년 내 최악의 매물 가뭄을 의미하잖아요. 거의 시장이 멈춰 있다고 봐야죠. 이러다 보니 안양 동안구, 광명, 하남 같은 경기도권 외곽에서 집값이 막 들썩이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여유로운 접근이 아니라는 게 마음이 아파요. 생존을 위한 엑소도스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이러다 정말 길거리에 나앉겠다는 공포심에 빚을 막 끌어모아서 외곽으로 도망치듯 집을 사는 상황이잖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왜 최근 브리핑에서 시장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발표한 걸까요? 그 브리핑 말씀이시군요. 네,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최상급지 가격 하락을 근거로 들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간극이 참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현장에서는 생존 매수로 아우성인데 정부는 정상화됐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양측의 시각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팽팽한 간극을 이해하려면 양측의 논리를 객관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요? 네, 한번 들어보죠. 먼저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요. 정책의 기준점과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지표는 언제나 시장 전체를 리딩하는 초고가 지역, 즉 강남과 용산의 가격 방어입니다. 아, 제일 윗단의 가격을 잡는 게 최우선이다. 그렇죠. 이른바 아랫목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들의 가격이 잡히면 결국 도미노처럼 하위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시선은 철저하게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는 방식이군요. 외곽 지역 집값은 어떻게 보나요? 정부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하는 젊은 세대의 움직임을 투기가 아니라 칠수요로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거죠. 실수요의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 작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게다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방향 중 하나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강력한 세제 혜택을 실거주 위주로 재편하는 거잖아요. 아, 집주인이 직접 살아야 혜택을 주겠다. 맞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토해내게 만들어서 매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논리죠. 큰 틀에서의 거시적 안정화라는 목표는 알겠습니다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장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요. 정부의 그런 실거주 의무 강화 시그널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무조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에게 주던 전월세 매물을 싹 걷어들이고 자기가 입주해버리는 현상이 속출하는 겁니다. 아, 집주인들이 전세를 안 주고 자기가 들어가는군요. 네, 투기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역설적으로 시중에 입통드는 임대차 매물의 실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거죠. 가뜩이나 매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세입자들한테 진짜 기름을 붓는 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파트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당장의 숨통을 좀 트여줄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같은 우회로가 시급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아주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시적인 집값 안정화라는 목표 아래서 당장 전세가 필요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희생되고 있는 딜레마네요. 아주 뼈아픈 딜레마죠.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해서 안정세를 찾았다고 평가한 그 최상위 초고가 지역들 있잖아요. 아, 소위 말하는 윗목, 아니 아랫목 지역들이요? 네, 겉으로 드러난 매매가 지표는 잠잠해 보일지 몰라도 그 물밑에서는 서울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역대급 자본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묘목성의 정비사업 격전지 말이에요. 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줄여서 아묘목성이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이 가장 촘촘하게 몰려있는 곳들이 일제히 재건축이라는 거대한 판을 벌이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이 스케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아파트 공사 수준이 아닙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주요 사업장 12곳에 새롭게 지어질 가구 수만 3만 5천여 가구에 달하고요.
그리고 이 판에서 오가는 사업비가 자그마치 26조 원입니다. 여러분, 무려 26조 원이에요. 26조 원이라니 진짜 체감이 잘 안 되는 액수네요. 그러니까요. 압구정 3구역 한 곳에서 현대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제시된 공사비만 5조 5,610억 원입니다. 블록 하나를 허물고 다시 올리는데 5조 원이 넘는 자본이 투입되는 거예요. 와, 5조 5천억.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면 뭐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거의 하나의 도시국가를 새로 세우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지금 이 26조 원의 전쟁이 왜 그토록 치열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것은 건설사들이 단순히 낡은 건물을 부수고 시멘트를 부어서 새 건물을 올리는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형 건설사들의 사활이 걸린 아주 거대한 브랜드 및 금융 전투의 현장입니다. 금융전투라는 표현이 참 날카롭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냥 아파트 잘 짓고 디자인 예쁘게 뽑아내면 시공권 따내는 거 아니었나요?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 이 26조 원의 판에서는 건설사가 사실상 거대한 금융자금, 섀도우 뱅크처럼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은행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왜 그런 거죠?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현재 건설 현장 상황을 보면 팬데믹 이후에 자재비랑 인건비가 진짜 미친 듯이 폭등했잖아요. 네,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들 하죠. 지금 3.3제곱미터, 즉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30평대 아파트 하나를 짓는데 그냥 순수하게 들어가는 뼈대와 내장재 비용만 3억 원이 훌쩍 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와, 짓는 데만 3억이 든다고요? 그럼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 집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분담해야 할 금액이 수억 원대로 불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압구정 5구역에서 현대건설의 DH와 DLENC의 아크로가 맞붙고 또 성수일지구에서 GS건설이 리베니크 자이를 내세우면서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네, 완전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서 승부를 가르는 진짜 핵심은 결국 돈입니다. 건설사가 이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공사 도중에 올리지 않고 확정해 줄 수 있는지, 기한 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준공해서 조합의 이자 부담을 막아줄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거죠. 아,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막아줄 수 있느냐. 네. 게다가 일반 분양 수익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조합원들의 지갑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지, 이 막대한 자금 조달 능력과 리스크 헤지 역량이 시공과를 가져가는 절대적인 무기가 된 겁니다. 자본력이 없는 건설사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파티에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철저한 금융의 영역이 되어버렸군요. 맞습니다. 냉혹한 금융 전투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저 진짜 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살인적인 공사비 압박 속에서 건설사들은 확정 공사비랑 책임 준공이라는 엄청난 금융 리스크를 다 떠안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무조건 해내야 하는 상황이죠. 동시에 아비어목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완벽한 하이엔드 품질까지 뽑아내야 해요. 자재비도 인건비도 깎을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한계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마진을 남기겠다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등장한 곳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기술입니다. 아, 천문학적인 리스크를 통제하고 극한의 효율성을 뽑아내기 위해 투입된 인공지능, 바로 생성형 AI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기업 보도자료를 보니까 동부건설이 생성형 AI를 전사 업무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솔직히 제가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약간 좀 갸우뚱했습니다. 어떤 점이 의심스러우셨나요? 건설업이라고 하면 철근 엮고 콘크리트 붓고 막 타워크레인 움직이는 아주 거칠고 물리적인 땀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육체 노동의 상징이죠. 기껏해야 뭐 문서 초안 좀 대신 써주고 회의록 요약해주는 수중에 AI를 도입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 수조원대 프로젝트의 금융 리스크를 방어할 만큼의 파괴력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솔직히 요즘 유행어 편승하려고 보여주기식 혁신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밖에서 보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근데 문서 좀 요약한다고 공사비가 줄어드나요? 하지만 현장 시스템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진짜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것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수백억 원의 비용 누수를 막아내는 아주 치열한
생존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 진짜로 돈을 아껴준다는 건가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AI가 벽돌을 대신 나르는 게 아니라 수조 원대 프로젝트를 멈춰 세우는 인간의 병목 현상을 제거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병목 현상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5조 원짜리 재건축 프로젝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공사가 단 한 달만 지연되어도 건설사가 떠안아야 할 금융 이자만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아, 한 달에 수백억이요? 숨 막히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시스템을 툭하면 마비시키는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현장에서의 소폭 문제입니다. 소통이요? 네, 현재 대한민국 건설 현장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뒤섞여 일하는 완전한 다국적 환경이거든요. 아, 언어 장벽 때문에 도면의 디테일이 잘못 전달되거나 안전수칙을 오해해서 만약에 사고라도 나버리면 당장 공사 현장이 멈춰버리고 그게 곧장 상상 초월의 금융 손실로 직결되겠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동부건설이 주목한 현장의 확장성도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단순한 텍스트 번역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건설 현장의 특수한 전문 용어와 위험천만한 안전지침의 그 맥락을 짚어내서 다국적 근로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와, 공사 딜레이를 원천 차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방대한 현장 보고서와 안전 체크리스트 작성에 들어가는 인간의 시간과 인지적 에너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완전히 자동화시켜버리죠. 듣고 보니 그냥 본사에서 문서 요약하는 수준이 아니었군요. 인간이 가진 언어적, 시간적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오류와 지연 요소들을 알고리즘으로 촘촘하게 메워버려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자 비용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단 하루의 공기 단축도 엄청난 무기가 될 테니까요. 물론 보안 문제도 당연히 신경을 썼겠죠. 건설사의 설계 도면이나 입찰 정보가 막 AI를 통해서 외부로 새어나가면 그건 혁신이 아니라 재앙이잖아요. 물론입니다. 중요 정보나 개인 정보의 입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세우고요. AI가 내놓은 결과물은 반드시 인간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책임 있는 사용 체계, 즉 휴먼 인 더 루프 방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 쓰는군요. 네, 그리고 이 혁신이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결과로 증명되고 있어요. 실적이 있나요? 동부건설은 대형 건설사들이 피 튀기게 쌓아오는 아벼목성 같은 초대형 격전지 대신에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모아타운 같은 중소규모 정비사업 틈새 시장을 집중 공략해서 무려 6,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6,700억 원이요? 대단하네요. 네, AI를 무기로 장착한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실제 시장에서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쫙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삶의 기반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는 오늘 2020년 5월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세계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5%라는 인상률 캡이 닫혀버린 기존 계약과 수억 원이 폭등해버린 신규 계약의 기형적인 이중 가격 사이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싸야만 하는 사람들의 팍팍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경기도권으로 밀려나는 매수 행렬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전세난의 아우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심장부에서는 무려 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으며 가장 화려하게 부활을 준비하는 12개의 최상위 주거지들이 요새화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대한민국이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자본의 흐름을 지키고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이제는 인간의 땀방울이 맺히던 건설 현장마저 인공지능이 통제하고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압도적이면서도 약간은 서늘한 풍경입니다. 네,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완벽한 통제의 시작일지도 모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자료들을 덮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생각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막 인간의 번역을 돕고 안전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도구로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아주 유용한 도구죠. 하지만 주거 시장이 이토록 철저하게 자본화되고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만약 효율성과 수익 극대화가 지상과제가 된다면 머지않아 이 거대한 도시에 누가 살 자격이 있는지, 어느 동네에 자본을 쏟아붓고 어떤 사람들을 외곽으로 밀어내야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조차 AI와 알고리즘의 데이터가 결정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돋는 미래네요. 네. 집이라는 공간이 인간의 온기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고 분배되는 완벽한 금융자산으로 영원히 변해버렸을 때 과연 그 알고리즘의 세계에 평범한 사람들이 발을 붙이고 쉴 수 있는 이코노미 좌석 하나쯤은 남아있게 될지 그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앞에 두 개의 금고가 딱 있습니다. 네. 하나는 최근 당국의 엄청난 벌금을 맞고 막 혼란에 빠진 그 디지털 카지노의 금고고요.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고 손에 딱 잡히는 아주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입니다.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둘 중 어디에 내 자산을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할까요? 아마 10중 8구는 후자, 그러니까 실물 부동산을 선택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니까요. 네, 전통적으로 우리는 안전자산이라는 걸 무슨 전쟁터에서 입는 두껍고 무거운 강철 갑옷, 뭐 그런 거라고 믿어왔으니까요. 입고 있으면 절대 다치지 않을 것 같은 든든한 말입니다.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하지만 오늘 집중 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들은 그 상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 전쟁터가 갑자기 깊은 늪지대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아, 늪지대요? 네, 나를 지켜주리라 굳게 믿었던 그 무거운 갑옷이 오히려 나를 늪 밑바닥으로 확 끌어내리는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의 자본과 위험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이면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 그러니까 막 가격이 오르내리는 숫자에만 집착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다룰 세 가지 영역을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죠? 자산시장의 참여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무거운 강철 갑옷을 훌렁 벗어던지고 생존을 위해서 극도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생존을 위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여다볼 곳이 현재 가장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입니다. 겉보기엔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려서 카지노에서 칩을 현금으로 집어던지고 도망치는 것 같거든요. 데이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그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장의 축소 규모를 아주 정확히 알 수 있죠.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무렵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보유액이 12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와, 121조 원이요? 시장 열기가 거의 정점이었을 때네요. 네, 완전히 정점이었죠. 그런데 불과 1년여가 지난 2026년 2월 현재 이 금액이 60조 6천억 원으로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세상에 반토막이요? 게다가 하루 평균 거래 대금 역시 17조 1천억 원에서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막 급감했고요. 아니 그럼 시장에서 60조 원이 넘는 돈이 단 1년 만에 증발했다는 건데 이 돈이 전부 은행 예금으로 들어가거나 현금화돼서 무슨 장롱 속에 숨겨진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그 현상의 이면을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금이 단순히 허공으로 증발한 게 아니거든요. 아, 증발한 게 아니다. 네, 자산의 형태를 바꾼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데이터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하, 스테이블 코인이요. 달러 가치에 고정되어 있는 그거죠? 맞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보유액은 지난해 1월 2,782억 원에서 지난 2월에는 6,071억 원으로 약 2.2배나 폭증했습니다. 잠깐만요. 일반 코인은 반토막이 났는데 달러 연동 코인은 2배 이상 늘어났다. 이건 명확한 의도가 있는 움직임이네요. 성이 통제 불가능한 알트코인 같은데 돈을 방치하는 대신에 네, 달러라는 글로벌 기축통화의 성격을 띠면서도 여전히 디지털 자산 시장 내에서 언제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본을 대피시킨 겁니다. 와, 대피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환율 방어의 이점을 누리면서 동시에 다른 투자처로 넘어가기 위한 대기자금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디지털 공간 안에서 가장 안전한 벙커를 찾아 몸을 숨긴 거죠. 근데요, 전문가님, 제가 투자자라면 단순히 코인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 돈을 맡겨둔 거래소 자체가 너무 불안해서 돈을 뺄 것 같거든요. 최근 그 빗썸에 내려진 제재를 보면 이건 거의 영업 존폐가 걸린 수준 아니었나요? 빗썸 사태요. 네, 금융정보분석원 그 FIU가 빗썸에 부과한 징계 수위는 가상자산 시장 역사상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사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위반,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핵심인 고객 확인 의무, 즉 KYC 위반 건수가 무려 665만 건에 달했습니다. 665만 건이요? 와. 네, 이에 따라 36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가 부과됐죠. 665만 건의 규정 위반에 368억 원 과태료라니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신규 고객 입출고 제한이라는 6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까지 내려졌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징계죠. 물론 법원이 빗썸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장 본안 판결 전까지는 징계 효력이 멈추긴 했습니다만 청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피 같은 내 자산이 들어있는 금고가 규정을 수백만 번 어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법원이 임시로 문을 열어줬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속 돈을 놔둘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공포심에 휩싸여서 자본을 빼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그 공포심이 시장의 유동성을 막 말라붙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이면에 있는 규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규제의 메커니즘이요? 어떤 뜻인가요?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룰이 존재하지 않는 서부 개척 시대, 그러니까 야생에 가까웠습니다. 아, 룰이 없는 야생이었죠? 거래소들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지만 기존 금융권이 지키고 있는 촘촘한 안전망이나 컴플라이언스는 갖추지 못했거든요. FIU의 이번 철퇴는 가상자산이 드디어 완전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하, 당국인이 이제 이 시작을 주먹구구식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다. 네, 오히려 매를 맞는 과정 자체가 이 자산이 주류로 편입되기 위한 뼈아픈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368억 원 벌금과 영업정지 리스크는 투자자들을 위축시키고 자금을 이탈하게 만들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불투명한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정화 작업인 셈이죠. 이 혹독한 진통을 견뎌내고 시스템이 투명해진 이후에야 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거대 자본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진짜 안전자산의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찾는 곳은 따로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실제하고 언제나 불패의 신호로 여겨졌던 가장 물리적인 자산, 부동산이죠. 네, 결국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디지털 세상이 불안하면 돌고 돌아 땅과 건물로 자본이 회귀할 텐데 지금 이 실수요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면 이 콘크리트 시장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올해 1분기 인구 이동 데이터를 보면 소위 탈서울 현상이 아주 뚜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서울 현상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2026년 1분기에만 서울에서 경기도로 무려 83,984명이 전입했습니다. 이게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와, 한 분기 만에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을 떠났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막 외곽으로 밀려나는 눈물의 엑소더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목적지를 보면 무작정 싼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점이 핵심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고르게 상승하거나 인구를 다 흡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본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만 핀셋처럼 수요가 딱 꽂히고 있죠. 핀셋처럼 꽂힌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데이터를 분해해보면 극명한 양극화가 보입니다. 올해 누적 기준으로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7.24%나 급등했습니다. 7.24%요? 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상승률이 2.65%인데 이를 거의 3배 가까이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수원 영통구 역시 3.67%, 화성 동탄구는 2.88% 올랐고요.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요? 이천이나 여주 같은 경기도 외곽 지역은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 특정 지역만 폭발적으로 오르는 이 현상.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아주 유명한 VIP 클럽이라고 한번 해보죠. 네, VIP 클럽. 근데 입장료가 터무니없이 비싸졌고 막상 무리해서 들어가 봐도 내부 시설은 너무 낡아서 줄을 서서 화장실을 써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반면에 클럽 문을 열고 조금만 딱 나가보면 바로 옆에 최신식 인테리어에 교통편도 끝내주게 좋은 프리미엄 라운지들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수지, 영통,
동탄 같은 곳이고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신분당선 같은 확실한 강남 접근성, 이미 완성된 우수한 학군, 대형 상업시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쾌적한 준신축 대단지라는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춘 곳들이죠. 맞아요. 똑같은 예산을 주고 서울의 비좁고 주차도 힘든 구축 아파트에 막 묶여 있느니 내 삶의 질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경기도의 확실한 인프라로 수요가 확 쏠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프리미엄 라운지로 한꺼번에 몰려가니까 이제는 그곳의 입장료마저 서울을 능가할 기세로 폭등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과거의 부동산이 오직 입지, 즉 로케이션 하나로만 결정되었다면 지금의 실수요자들은 인프라와 거주 효용성을 입지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가치로 두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프리미엄 라운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는데 자리는 부족합니다. 그럼 기존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새 라운지를 끊임없이 지어서 공급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요. 그게 바로 재개발 시장인데 지금 이 실물 자산의 공급망이 그야말로 깊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성남 상대원 2구역 사례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모순을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축소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대원 2구역은 공사비만 약 1조 원, 무려 5,09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재개발 사업장입니다. 5천 가구가 넘는다니 엄청나네요. 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에 첫 삽을 떠야 했지만 현재 모든 일정이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기사 보니까 그 과정이 정말 무슨 첩보 영화 뺨치게 복잡하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상황을 살짝 정리해보면 2021년에 DLENC가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문제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감정 싸움이랑 갈등이 팍 폭발하죠. 네, 갈등이 심했죠. 결국 조합 집행부가 DLEN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입찰한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안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 비상대책위원회가 막 반발하면서 5월 9일에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여려고 했고요. 여기서 법원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DLENC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겁니다. 아, 법원이 제동을 걸었군요. 네, 법원의 판단 근거가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 시공사 계약 해지를 결의했던 과거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서면 결의서가 상당수 위조됐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와, 서면 결의에서 위조 의혹이라니? 이 가처분 인용 하나로 DLENC는 당분간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비대위가 준비하던 해임청에는 무산돼서 단순한 토론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분석하면서 거대한 건설사나 조합 집행부의 권력 다툼보다 그 밑에 깔려있는 평범한 개인 조합원들의 처지가 너무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당장 시공사 선정이 공중에 붕 뜨고 법적 공방이 길어지면서 이주 절차가 꼬여버렸잖아요.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이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자기 생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이자 잔압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물리적 자산이 어떻게 덫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메커니즘입니다. 아, 덫이요? 네, 사람들은 땅과 콘크리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잖아요. 하지만 현대의 부동산 개발은 단순히 벽돌을 쌓아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수천 명의 이해관계자, 수십조 원의 금융, 그리고 복잡한 법률이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는 거대 시스템입니다. 그러네요. 시스템 그 자체죠. 상대원 2구역처럼 그 시스템 어딘가에서 나사 하나가 빠지거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실물 자산의 가치는 그냥 정지해버립니다. 문제는 가치는 정지했는데 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비용, 즉 대출이자는 매일같이 개인의 지갑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늪에 빠진 무거운 강철 갑옷이 바로 이거네요.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실물 자산에 내 모든 자본을 쏟아부었는데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소송전과 서류 위조 의혹 같은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내 자산이 완전히 동결되어 버렸습니다. 맞아요. 개인으로선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죠. 게다가 매달 엄청난 이자 비용이 막 발생하면서 내 현금 흐름을 말라 죽게 만듭니다. 가장 안정하다고 믿었던 자산이 가장 무서운 부채의 늪으로 돌변한 셈이네요. 게다가 이 사태는 본안 소송이라는 긴 싸움이 아직 남아있어서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리적 실체가 있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매몰 비용을 높여서 빠져나올 수도 없게 만드는 역설을 낳고 있는 거죠. 와,
디지털 자산은 665만 건의 위반과 과태료 폭탄으로 막 흔들리고 굳게 믿었던 물리적 부동산마저 거대한 이해관계의 늪에 빠져서 개인의 자본을 갉아먹고 있다면 세상에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결국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개인이 마지막으로 쥐어짜내는 생존 본능은 내 몸 하나를 지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병들거나 다쳤을 때 가정이 파탄나는 걸 막아주는 최후의 금융방어선. 그래서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나 봅니다. 맞습니다. 5세대 실손 의료보험의 파장이 이토록 거센 것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요? 전 국민의 80%가 가입해 있는 그야말로 국민건강안전망이잖아요. 네, 이번 5세대의 핵심 구조를 뜯어보면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기능은 대폭 강화하되 이른바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혀온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확 끌어올렸습니다. 쉽게 말해 암 같은 큰 병에 걸렸을 때는 든든하게 막아주겠지만 동네 병원 가서 가벼운 증상으로 도수 치료를 받거나 막 피곤하다고 수액 주사를 맞을 때는 병원비의 절반을 환자 본인 지갑에서 꺼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본인 부담이 커진 거죠. 대신 당국이 제시한 당근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험료가 엄청나게 저렴해집니다. 바로 직전인 4세대 실손에 비해서 30%가 싸고 옛날 1세대나 2세대랑 비교하면 50% 이상 저렴해진다고요. 네, 아주 파격적인 할인이죠. 심지어 올해 11월부터 1, 2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면 무려 3년 동안이나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가 아주 강하게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만약 제가 10년, 15년 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든 도수 치료를 10번을 받든 제 돈은 10,000원도 안 들고 보험사가 100% 다 내줍니다. 최고의 조건이죠. 심지어 100세까지 보장되는 황금 티켓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당장 매달 내는 보험료 몇만 원을 아껴줄 테니 나중에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병원비 절반을 내 생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5세대로 갈아타라고 유혹합니다. 제정신이라면 그 100%짜리 방패를 버리고 50%짜리 방패를 줍겠습니까? 저라면 절대 안 바꿉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이자 금융당국이 직면한 가장 거대하고 섬뜩한 딜레마입니다.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실제로 과거 4세대 실손이 처음 나왔을 때도 당국은 1년간 보험료 50% 할인이라는 똑같은 미끼를 딱 던졌지만 기존 구형 가입자들의 전환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 처참한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당장의 소액보다 미래의 100% 안전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왜 정부랑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이 5세대라는 극약 처방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건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심층적인 메커니즘, 즉 공유지의 비극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호스트님이 황금 티켓이라고 부르시는 그 1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무려 118.6%입니다. 118.6%요? 네. 4세대는 상황이 더 절망적이어서 153.8%에 달하죠. 153.8%요? 그 말은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100원을 걷어놓고 막상 병원비로는 153원을 내어주고 있다는 뜻이네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선사업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냥 구조적인 파산 상태죠. 그런데 이 적자가 왜 발생할까요? 보험 가입자 전원이 다 동시에 아파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전체 가입자의 극히 일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병원 쇼핑을 다니면서 불필요한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 과잉 검사를 막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니까요. 병원도 그걸 부추기겠고요? 병원 역시 이를 악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죠. 하지만 보험이라는 시스템은 공유된 하나의 양동입니다. 소수가 과잉 진료로 양동이의 물을 다 퍼가서 바닥이 드러나면 보험사는 양동이를 다시 채우기 위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무자비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난 5년 동안 아주 건강해서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가 허리 아프다며 매일 도수 치료를 받은 비용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오르고 있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1세대 실손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과연 현명한 전략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네. 100% 보장이라는 강철 갑옷은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동이 안에는 가장 병원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만 득식을 하게 남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료가 비싸서 다 빠져나가니까요? 맞아요. 그럼 손해율은 200%, 300%로 막 치솟을 것이고 결국 호스트님이 나중에 진짜 나이가 들어 연금으로 생활해야 할 시점이 딱 오면 한 달에 몇십만 원, 심지어 100만 원에 육박하는 갱신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지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죠. 와, 갑자기 막 소름이 돋네요. 내가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던 그 100%짜리 완벽한 방패가 나중에는 내 현금 흐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무서운 부채로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5세대 실손보험에서 자기 부담률을 50%로 확 높인 것은 단순히 혜택을 줄이려는 꼼수가 아니군요. 불필요한 병원 이용의 문턱을 높여서 더 이상 양동이에 물이 새나가는 걸 막아내고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을 보호하려는 시스템 자체의 생존 본능이자 일종의 방역 조치였던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당국은 이 5세대라는 방역 조치를 통해서 폭주하는 손해율을 잡고 시스템을 연착륙시키려 하지만 당분간 시장은 기존의 혜택을 사수하려는 가입자들의 눈치 싸움으로 아주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험한 세 가지의 궤적이 이제야 완벽한 하나의 그림으로 쫙 맞춰집니다. 야생의 위험을 피해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피신한 60조 원의 디지털 자본. 네, 낡은 인프라를 버리고 경기도의 프리미엄 라운지로 쏠렸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대출 이자라는 재개발의 늪에 발이 묶여버린 실물 부동산. 그리고 100% 보장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보험료 폭등의 덫을 피해 자기부담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제동장치를 달고 나온 5세대 실손보험까지요. 결국 지금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거대한 전환기입니다. 과거에 통용되던 정적인 안전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산의 덩치를 무작정 키우는 것보다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비용을 싹 방어하고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안전자산을 가장 무거운 강철 갑옷에 비유했었죠. 오늘 집중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굳게 믿고 껴안고 있는 그 자산, 예전부터 쥐고 있던 낡은 부동산이나 100% 혜택을 자랑하는 구형 보험 말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을 지켜주는 갑옷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늪으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쇳덩어리입니까?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어쩌면 미래의 진정한 안전은 지금 당장 규제의 철퇴를 맞으면서 아프게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새로운 자산이나 보장을 절반으로 깎아내려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유연하고 가벼운 뗏목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무거운 성벽 뒤에 숨는 것보다 파도를 유연하게 타는 서퍼의 민첩함이 우리를 진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줄 테니까요. 맞습니다. 청취자님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지금 늪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파도를 타고 있습니까? 오늘 집중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